어디서 가난한 여공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68살 재벌 회장이 33살 공장 여공인 서연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50년 전 이 회장 자신도 똑같은 여공이었다는 사실을요. 해고를 결심한 회장은 결국 위장 신분으로 현장에 잠입하여 그곳에서 회사 전체를 뒤흔들 폭탄 같은 서연의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을길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여공이 겪는 사랑의 시련, 과연 회장이 내린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현장 속 불길은 사랑으로 식었을까요? 아니면 증오로 불타오를까요? 잠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저와 함께 가을길 걸어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화스틸그룹 본사 15층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제철소 굴뚝에서 붉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으며, 강은주 회장은 용광로 점검 보고서를 넘기면서 생산량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목표치를 0.3% 밑도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은 뒤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차가웠으며, 거기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결과만이 존재했습니다. 은주는 올해로 68살이었으며 가난한 여공 출신이었습니다. 17살에 철공소에 들어가 쇳가루를 마시며 일했고, 손에 화상을 입어도 장갑을 벗지 않았으며 30년을 일해 반장이 되었고 다시 50년을 버텨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으며, 남편과의 대화, 아들과의 저녁, 친구들의 웃음이 사라졌고, 대신 얻은 것은 회장 명함과 서울 한남동 저택, 그리고 직원 2,300명이 그녀를 볼 때 짓는 긴장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은 채 상석에 앉았고, 비서실장 오미란이 자료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2제강소 생산성 하락, 3분기 목표 미달 전망이라는 문구가 스크린에 떴으며, 은주는 레이저 포인터로 표를 가리켰습니다. 공장장 조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설비 노후화와 인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운운했습니다. 은주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으며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유 말고 대책을 내놔. 변명은 집에 가서 해.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조태수는 입을 다물었으며 은주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으며 은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녀는 50년 전 자신이 서 있던 그 불빛 아래를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쇠가 컨베이어를 타고 지나가던 소리, 동료들의 거친 농담, 퇴근 사이렌이 울리면 함께 웃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으며, 그때는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지금은 부유하지만 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미란이 차를 들고 들어왔으며 은주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은주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20년째 그녀 곁을 지켜온 오미란이 말없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준 상무님 면담 일정 잡을까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으며 내일 저녁에 집에서 보겠다고 답했고
오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퇴근길 차 안에서 은주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있었으며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지친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고 은주는 그 모습을 2초 정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는 공장을 벗어나 한남동 저택을 향해 달렸으며 뒷좌석에 앉은 은주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손바닥엔 40년 전 생긴 굳은 살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남동 저택, 저녁 7시였으며 은주는 식탁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흰 접시에 담긴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고 은주는 포크를 만지작거리며 시계를 흘끔 보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37살 아들 하준이 들어섰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상무인 그는 명문대 졸업에 MBA 학위까지 갖췄지만 어머니 앞에선 여전히 조심스러웠으며 재킷을 벗으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하주는 자리에 앉아 냅킨을 펼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분기 실적 보고서는 완성했어?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했고 몇 가지 업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짧은 질문과 간결한 대답이 이어졌으며 이들 모자의 대화는 늘 이랬고 회사 이야기와 숫자 이야기, 계획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으며 마치 회의실에서 보고를 주고받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하준이 포크를 내려놓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으며 하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은주의 눈썹이 올라갔고 물을 마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랑? 하준은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답했습니다. 제2제강소 박서연 반장이요. 은주의 손이 완전히 멈췄고 제2제강소, 현장직, 반장이라는 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을 천천히 닦았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현장 직원이야?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고 은주는 물잔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물었습니다. 나이는? 33이요. 은주는 잔을 내려놓으며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하준은 예상했다는 듯 어머니를 똑바로 보았고 목소리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왜요? 이유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냅킨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유를 물어? 넌 경영자 집안 아들이고 그 여자는 공장 바닥에서 기름 묻혀가며 일하는 노동자야. 신분이 다르다고. 하준도 자리에서 일어섰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현장 출신 아니에요?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셨잖아요. 그 말이 은주의 가슴을 찔렀고 순간 숨이 막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더 잘 알지. 현장과 경영은 천지 차이야. 넌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고 그에 걸맞은 배우자가 필요해. 하준은 주먹을 쥐었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은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학벌이나 배경이 문제예요? 은주는 듣지 않았고 거실로 향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그 이야기 꺼내지 마. 끝이야. 하준이 뒤를 따라갔고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은주가 돌아섰고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은주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으며 그 말엔 40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배가 부를 때나 하는 거야. 배가 고프면 사랑도 식어. 내가 그걸 다 봐왔어. 하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주먹을 쥔 채 어머니를 바라봤으며 그 눈빛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무거운 공기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오미란이 조용히 나타났으며 쟁반에 차를 담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했습니다. 은주에게 차를 권했고 하주는 어머니를 한 번 더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고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으며 오미란이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젊을 땐 뜨거웠잖아요. 철은 불에 달궈야 빛나지만 사람은 따뜻해야 빛나는 법입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에서 공장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으며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주는 오미란을 불렀습니다. 제2제강소 박서연 반장 인사기록 가져와. 30분 후 오미란이 서류철을 들고 왔고 은주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학력 부산 지방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경력 11년, 평가 어등급 연속 3번, 징계 기록 없음, 표창 안전관리 우수상 2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 평판은? 오미란이 조사 결과를 읽었고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고 후배들을 잘 챙기며 부당한 지시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주의 표정이 굳었으며 마지막 문장이 걸렸습니다. 내가 직접 보겠어. 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오미란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신분으로요? 아니, 노인 임시 인부로 들어갈 거야. 다음 날 오후 2시 제2제강소 현장에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낡은 헬멧을 쓰고 허리가 굽은 채 걸어왔으며 조태수 공장장은 임시 인부 명단을 확인하며 무심하게 손짓했습니다. 저기 3번 구역 가서 자재 정리나 해.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3번 구역으로 걸어갔으며 50년 전 입던 현장 작업복을 다시 입었고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용광로 앞 쇳물이 붉게 흘러내렸고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열기를 느꼈으며 5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여자가 크레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정확하고 빠른 손동작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 다가와 은주를 그늘진 곳으로 안내했고 물병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여기 열기 엄청 세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은주는 물을 받아 마시며 서연을 관찰했고 33살 긴 머리에 그을린 피부, 굳은 살 박힌 손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무거운 자재 상자를 옮기려는 은주를 제지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어르신은 가벼운 것만 하세요.
서연은 직접 상자를 들어 옮겼고 다시 돌아와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가세요. 밥 맛있어요. 조태수가 지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작업이나 해. 서연이 일어서며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신입 어르신 안전 교육 중이에요. 교육은 무슨 자재나 옮기라고 해.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저 3번 용접기도 점검해야 하는데 예산은 언제 나와요? 조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쓸만하다니까. 쓸만한 게 아니라 위험하다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은주는 서연의 표정을 관찰했으며 거짓도 두려움도 없었고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태수가 서류철을 꺼내 흔들며 말했습니다. 안전점검 다 했어. 기록 여기 다 있다고.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몇 장을 넘기더니 조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날짜 중복되고 서명 똑같은데요? 이거 조작 아니에요? 조태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서연이 물러서지 않았고 은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50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 은주를 식당으로 안내했고 자리에 앉히고 밥과 국을 가져다 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힘든 일이에요. 고맙네요. 아가씨 참 착하네.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르신 챙기는 건 당연하죠. 은주는 서연의 손을 받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그 손이 50년 전 자신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퇴근길 은주는 변장을 풀고 차에 올랐으며 오미란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은주는 한참을 침묵하다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눈빛 봤어? 50년 전 내 눈빛이더라. 그날 저녁 10시 은주는 집무실에서 제2제강소 감사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생산량 조작 의혹, 원자재 횡령 정황, 안전규정 위반 건수 증가가 빼곡했고 모든 화살이 조태수를 가리켰습니다. 은주는 보고서를 덮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분기 실적 점검 회의가 시작되었고 각 부서장이 차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조태수가 일어났으며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생산량 목표 달성 98%, 안전사고 제로, 원가 절감 5%라는 숫자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너무 깔끔한 숫자가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지난주 3번 용접기 점검은 했어? 조태수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답했습니다. 작은 오작동 있었지만 즉시 수리했습니다. 자료내 다음 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주는 오미란에게 지시했습니다. 제2제강소 설비 점검 기록 전부 가져와. 점심시간 은주는 집무실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고 하준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으며 은주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제2제강소에서 사고 났어요. 은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언제? 지난 금요일 야간이요.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왜 보고가 안 올라왔어? 하준이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조태수 공장장이 경미한 사고로 처리했대요. 근데 서연 반장이 제보했어요.
안전밸브 조작 흔적이 있다고요. 은주는 서류를 집어들었고 사고 경위서를 읽었습니다. 3번 용접기 과열, 냉각수 누수, 작업자 일명 경상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사진 속 밸브 손잡이엔 렌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돌린 흔적이었습니다. 서연 반장이 어떻게 알았어? 야간 순찰 중에 발견했대요. 조태수한테 보고했는데 묵살당하고 오히려 업무 방해로 경고받았다고요. 은주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으며 하준이 덧붙였습니다. 서연이 정직하게 일한 것뿐인데 불이익 받았어요. 은주가 하준을 똑바로 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여자 편 드는 거야? 하준은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은주는 자리에 앉았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으며 10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반장 당장 조사해. 하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사고 현장에 있었으면 연루 가능성 있잖아. 서연은 사고 막으려고 한 거라니까요. 은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미란을 불렀습니다. 오미란이 들어오자 은주가 지시했습니다. 감사팀 투입, 박서연 인사기록, 재검토, 조태수 보고서 전부 확인해. 하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계세요. 은주는 대꾸하지 않았고 하준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서연 반장을 의심하세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저녁 10시 은주는 집 서재에 앉아 제2제강소 자료를 펼쳤습니다. 설비 배치도와 안전점검 기록, 인사명단이 책상 위에 놓였고 그녀는 박서연 이름 옆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든 손이 멈췄으며 낮에 본 서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하다던 그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으며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8살 학업도 포기하고 은주가 낡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반장이 안전화 없이 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은주는 거부했으며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고 반장은 화를 냈으며 그날 은주는 급여 삭감을 당했습니다. 동료 복희가 밥을 사주며 괜찮다고 위로했고 은주는 울지 않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모든 걸 바꾸겠다고. 은주는 눈을 떴고 지금의 자신이 그때 미워했던 반장과 다를 게 뭐냐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으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쇳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새벽 5시 은주는 잠을 설친 채 일어났으며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8살의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 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어젯밤 내내 고민했던 결심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어제 임시인부로 하루 현장을 둘러본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서연의 진짜 모습과 조태수의 비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장기간 잠복이 필요했습니다. 아침 7시 은주는 오미란을 자택 서재로 불렀고 30분 후 도착한 오미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식 계약직 지원서였으며 이름 김은희, 나이 58살, 학력 고졸, 경력 공장 근무 15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임시 인부로는 한계가 있었어. 이번엔 정식으로 들어갈 거야. 오미란이 급히 반대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신분 탄로나면 회사 전체가 흔들려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잖아. 조작된 보고서, 은폐된 사고, 거짓말로 쌓인 숫자들. 이대로 둘 순 없어. 감사팀 보내시면 되잖아요. 감사팀은 서류만 봐. 나는 사람을 볼 거야. 어제 하루로는 부족해. 오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특히 누구를요? 박서연. 어제 봤지만 더 지켜봐야 해. 하준 상무 때문인가요? 아들 때문이기도 하고 회사 때문이기도 해. 오미란은 더 말리지 않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주일만 계세요. 은주는 받아들였고 혼자 남아 옷장에서 50년 전 입던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했으며 소매엔 쇳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고 기름과 땀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목요일 오전 제2제강소 인사팀에서 은주는 김은희로 정식 계약직 등록을 마쳤고 헬멧과 안전화를 지급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3교대 근무, 식사 제공, 기숙사 이용 가능합니다. 공장 경험 있으세요? 오래전에 좀 했어요. 현장 배치, 용접 보조팀에 배정되었고 팀장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이틀 전 임시 인부로 왔던 노인을 알아보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정식으로 오셨네요? 반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은주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고 5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용접봉을 나르고 자재를 정리했으며 쇳가루가 얼굴에 튀고 열기가 목을 조르고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은주는 밥과 국 반찬 3가지를 받았고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먹어요. 이제 같은 팀이잖아요. 일은 괜찮으세요? 할만해요. 이틀 전에도 잘하시더니 역시 경력자세요. 서연은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며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식당 한편에서 조리장 나보키가 배식하다 은주를 다시 보고 멈칫했으며 이틀 전에도 본 얼굴인데 자꾸 낯익어서 신경 쓰였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고 은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후 작업, 서연은 무거운 짐을 자기가 들고 위험한 곳을 먼저 확인했으며 후배 실수를 혼내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은주는 50년 전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조태수가 지나가며 은주를 힐끗 보았고 이틀 전에도 본 노인이었지만 별 관심 없이 지나갔으며 은주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근 후 서연이 기숙사로 안내했고 이번엔 정식 배정받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좁은 방에 누운 은주는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이틀 전보다 더 거칠어진 손, 생기기 시작한 굳은 살, 여전히 남아있는 힘을 확인했습니다. 창밖 공장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금요일 새벽 5시 은주는 몸이 뻐근한 채로 일어났으며 어깨와 허리가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고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와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은주를 보고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조회 시간 조태수가 나타나 팀원들 앞에 섰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목표량 150톤이야. 무조건 채워.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3번 용접기 상태가 안 좋은데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돌려. 위험해요. 조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공장장이야. 내가 공장장이야?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전 규정상 점검이 우선입니다. 조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규정 타령은 집에 가서 해. 여기선 물량이 규정이야. 팀원들이 숨을 죽였고 은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작업 시작, 은주는 3번 용접기 근처에 배치되었고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으며 덜컹거리는 진동과 새어나오는 냉각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리가 이상해요. 서연이 달려와 확인했고 표정이 굳어졌으며 즉시 조태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작동 멈춰야 합니다. 조태수가 달려왔고 기계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후까지만 더 돌리면 돼. 과열되면 폭발합니다. 조태수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반장이 명령 거부하는 거야? 잘못된 명령은 따를 수 없어요. 조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연 징계건 올려. 업무 방해. 서연의 얼굴이 굳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기계는 멈춥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복희가 배식하다 은주를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국을 더 퍼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힘든 일이죠. 은주는 구석에 앉았고 서연이 옆에 왔으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요. 또 징계받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죠. 안 그러면 누가 말해요? 은주는 서연을 보며 50년 전 자신을 떠올렸고 젊고 정의로웠던 시절이 겹쳐졌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침묵이에요. 오후 은주는 창고로 자재를 가지러 갔고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달도 빼돌려. 회계는 조작하면 돼. 들키면요? 누가 알아? 회장은 현장 모르잖아. 은주는 주먹을 쥐었고 창고 문을 열려다 멈췄으며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용히 물러났고 복도에서 오미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 방,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으며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스쳤습니다. 노후된 설비, 조작된 서류, 조태수의 폭언, 서연의 용기,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문을 두드렸고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저녁 못 드신 것 같아서요. 복희는 은주를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 어디서 봤는데 착각이실 거예요. 옛날같이 일했던 은주 씨 눈빛이랑 똑같거든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복희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50년 전 복희가 해주던 것과 똑같았으며 젓가락을 들고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조태수가 서연을 사무실로 불렀고 은주는 복도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속 이러면 해고야. 해고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 말이 틀렸나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으며 얼굴이 창백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와 눈이 마주쳤고 서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고, 이제 마지막 불판을 달굴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 은주는 늦잠에서 깨어났으며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닷새간의 작업이 뼈속까지 스며든 듯 했습니다. 세면장 거울 앞에 섰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으며 손톱 밑엔 기름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고 68살 회장이 아니라 58살 노동자 김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식당은 일요일이라 한산했고 복희가 혼자 설거지하고 있었으며 은주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요. 복희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나랑 차 한잔 할래요? 두 사람은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복희가 보리차를 따랐으며 은주는 받아 마셨습니다. 며칠 봤는데 일 잘하시던데요. 진짜 처음 맞아요? 오래전에 했었어요. 복희는 은주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 눈 정말 닮았어. 누구요? 50년 전에 같이 일했던 애. 이름이 강은주였는데. 은주는 찻잔을 들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주는 17살이었어요. 나보다 5살 어렸죠. 키는 작았는데 힘은 장사였고 쇠 다루는 솜씨가 남자들보다 나았어요. 은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애는 겁이 없었어요. 반장이 부당한 지시 내리면 바로 대들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몇 번은 이기고 몇 번은 졌죠. 한 번은 급여를 3달 못 받았어요. 그래도 안 굽혔어요. 은주는 그 3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했으며 복희가 3개월 동안 밥을 사준 것도 떠올랐습니다. 복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애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언젠가 내가 바꿀 거라고, 이 공장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때는 웃었죠. 여공 주제에 무슨 허황된 소리냐고. 근데 진짜 해냈더라고요. 복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지금 그 애가 성화스틸 회장이에요. 은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요. 복희가 창밖을 보며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애가 회장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도 없고 아마 잊었겠죠. 바쁜 사람이니까. 복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궁금해요. 그 애가 아직도 뜨거운지. 옛날처럼 쇠 만질 때 손에 피가 맺히던 그때처럼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복희가 다시 은주를 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 같아요. 뜨겁게 일했던 사람. 어떻게 알아요? 손 보면 알아요. 그 굳은 살은 하루 이틀에 안 생겨요. 복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달라요. 서연이 같은 애들이요. 정의롭고 용감하죠. 근데 힘들어 보여요. 혼자 싸우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조태수 눈치 보죠. 위에서는 모르고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회장한테 말하면 안 돼요? 복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숫자만 봐요. 사람은 안 보죠. 그 말이 은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복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요. 서연이 같은 애들 많이 도와주세요. 혼자는 힘드니까요. 혼자 남은 은주는 식은 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식었을까?
오후 기숙사 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오미란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회계 자료 확보 완료, 횡령 정황 명확하다는 내용이었고 은주는 며칠만 더 기다리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엔 일요일이라 멈춘 공장이 조용했고 은주는 50년 전 일요일 오후 공장 마당에서 복희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새로 생긴 굳은 살이 50년 전 그 굳은 살과 똑같았고 철은 뜨거울 때 빛나는데 자신은 언제 식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녁 복희가 기숙사 복도를 지나다 은주의 방 앞에서 멈춰 문을 두드렸고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 안 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강은주 알아요? 은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냥 너무 닮아서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세상이 좁아도 그렇게 좁진 않죠. 복희가 돌아가고 은주는 도시락을 열었으며 50년 전 복희가 나눠주던 것과 똑같은 김밥이었고 한 입 베어물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 30분 은주는 잠에서 깨어났고 어제 복희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으며 회장은 숫자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으며 오늘은 야간 교대조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서연이 사무실 앞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은주가 다가가자 서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원자재 납품 명세서예요. 숫자가 안 맞아요. 발주량과 입고량이 달랐고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철판 발주 200톤인데 실제 입고는 150톤이에요. 차액 50톤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은주는 서류를 자세히 보았으며 회계 서명란에 조태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3개월째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 빼돌리고 있어요. 보고는 했어요? 조태수 공장장이 접수를 안 받아요. 오히려 제가 서류 잘못 봤다고 해요. 은주는 주먹을 쥐었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거예요. 조회 시간 조태수가 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사 실사팀 온다 조심해 실수하면 다 니들 책임이다.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장장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조태수가 노려봤습니다. 나중에 해. 원자재 입고 건인데요. 조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할 얘기야? 지금 해야 할 얘기예요. 팀원들이 숨을 죽였고 조태수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와. 당장. 복도에서 은주는 사무실 문 뒤에 귀를 기울였고 조태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죽고 싶어? 증거 있어요. 증거?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3개월치 입고 명세서예요. 총 150톤 사라졌고 시가로 계산하면 3억이에요. 조태수가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렸습니다. 증거고 뭐고 다 없어졌네. 사본 있어요. 조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이사회에 제출할 거예요. 조태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 박서연 즉시 해고 처리해. 지금 당장.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문을 열고 나오다 은주와 눈이 마주쳤으며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 반장 해고됐대. 조태수한테 덤볐다잖아. 복희가 배식하며 말했습니다. 저의 불쌍해. 정직하게 일한 게 죄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자주 저랬어요? 맨날 그래요. 잘못된 거 보면 못 참아요.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복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자기 밥그릇 지키기 바빠요. 오후 은주는 오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서연 해고 막아. 이유 묻지 말고. 창고로 가서 원자재 적재 현황을 확인하니 장부와 실물이 달랐고 정확히 50톤이 모자랐습니다. 저녁 조태수가 창고에 나타났고 부하 직원과 함께였으며 은주는 선반 뒤에 숨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해. 박서연 건도 처리하고. 어떻게요? 사고로 만들어. 깔끔하게. 은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 아들놈도 문제야. 서연이랑 붙어 다니잖아. 둘 다 정리하자. 상무님까지요? 안전 점검 중 크레인 낙하사고. 완벽하잖아. 하지만 내가 선택해. 같이 벌고 살지, 감옥 갈지.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은주는 선반에 기대며 손이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창고 안 신호가 약해 발신되지 않았고 밖으로 뛰어나가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복희가 지나가다 은주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도와줄까요? 혼자 해결할게요. 밤 9시 폭풍우가 몰아쳤고 은주는 현장을 배회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하준이 서류를 보고 있었으며 은주는 문을 두드렸고 하준이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주는 헬멧을 벗었고 하준이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나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요? 설명할 시간 없어. 나가. 그때 천둥이 쳤고 정전이 되었으며 비상등이 깜빡였고 밖에서 금속 소리가 들렸으며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이 되고 비상등만 깜빡이는 현장에서 은주와 하준이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왔으며 밖에서 크레인 경보음이 귀를 찢듯 울려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서연이 빗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달려왔고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준 상무님, 위험해요. 크레인 케이블이 끊어지고 있어요. 하준이 급히 물었습니다. 작업자는? 3번 구역에 점검 인력 있어요. 하준이 비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고 은주가 뒤를 따랐으며 서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고 폭풍우 속의 현장으로 달렸습니다. 3번 구역 크레인 아래에서 하준이 점검반 작업자들에게 손짓하며 소리쳤고 작업자들이 하나둘 빠져나왔으며 마지막 작업자가 안전구역으로 넘어오는 순간 케이블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레인 훅이 하준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서연이 온 힘을 다해 하준을 밀어냈으며 그 순간 크레인이 서연의 왼쪽 어깨와 팔을 덮쳤습니다. 은주가 비명을 질렀고 하준이 서연을 크레인 밑에서 끌어냈으며 서연의 왼팔과 어깨엔 붉게 부풀어 오른 화상이 생겼고 헬멧은 깨졌지만 부착된 블랙박스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달려와 서연을 품에 안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급차 빨리 불러. 하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희가 우산을 들고 현장에 나타났고 쓰러진 서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가 복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같이 가요.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고 구급차가 도착해 서연을 들것에 실었으며 은주와 하준이 함께 탔습니다. 응급실 앞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이도 화상입니다. 왼팔 수술 필요하고요. 하준이 고개를 떨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은주가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하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날 구하느라 대신 다쳤다고요. 복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와 은주에게 건넸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시죠? 은주는 놀라 복희를 보았고 복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50년 전 그 눈빛은 못 잊죠. 은주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준이 서연의 헬멧을 들고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며 화면에 영상이 남아 있었고 조태수 부하가 폭풍 우 속에서 크레인 케이블 볼트를 렌치로 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준이 화면을 은주에게 보여줬습니다. 증거예요. 고의로 사고를 낸 거예요. 은주는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고 폭풍우 속에서 볼트를 푸는 남자의 모습과 서연이 하준을 밀어내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으며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불 속에서 진짜 철이 만들어졌구나. 복희가 은주 옆에 앉았고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으며 응급실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시작합니다. 하준이 일어섰고 은주도 따라 일어섰으며 수술실 문이 닫혔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고 은주는 손바닥을 펴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그 손이 아들을 살렸고 그 손이 회사도 구할 것이라고. 화요일 아침 은주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눈을 떴고 목이 뻐근했으며 옆에 앉은 하준이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수술 중이었고 은주가 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백업했어요. 그때 오미란이 급히 복도로 들어왔고 표정이 심각했으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조태수가 긴급 이사회 소집했대요. 무슨 명목으로? 회장 직무 유기건이요. 위장 신분 사실이 새어나갔어요. 은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알렸어? 제2제강소 직원 제보래요. 조태수가 매수한 것 같아요. 은주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고 조태수가 선수를 친 거였으며 오미란이 덧붙였습니다. 공개 이사회로 열린대요. 언론과 주주들 다 부른대요. 모레 목요일 오후 2시예요. 하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바로 공개하면 되잖아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조태수가 먼저 공격하게 놔둬야 해. 그 다음에 역공할 거야. 왜요? 타이밍이 중요해. 조태수가 나를 완전히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걸 터뜨려야 효과가 극대화돼. 수요일 오전 은주는 본사 집무실로 돌아왔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의 횡령 증거, 회계 조작 내역, 리베이트 통화 녹음, 그리고 결정적인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든 것이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오미란이 차를 가져왔고 은주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태수가 나를 공격하겠지. 위장 입사, 직원 기만, 안전 규정 위반으로. 그럼요. 다 받아낸다. 그가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이걸 터뜨릴 거야. 은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재생했고 폭풍우 속에서 볼트를 푸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했으며 서연이 하준을 구하는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이게 결정타야. 오후 하준이 집무실을 찾아왔고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이사회에서 증언해도 될까요? 내 증언은 필요 없어. 영상이면 충분해. 하지만 넌 그냥 지켜봐. 이건 내 싸움이야. 은주는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서연이 걱정이나 해. 그 애가 더 중요해. 저녁 8시 은주는 혼자 남아 내일 이사회에서 할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조태수의 공격을 예상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했으며 윤리경영 개혁안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밤 11시 창밖으로 공장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은주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7살 여공이었던 자신이 부당함에 맞섰던 순간들, 혼자 싸우며 외로웠던 밤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요. 내일이 마지막 싸움이야. 은주는 옷장에서 작업복을 꺼내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 이 옷을 입고 갈 생각이었고 회장 정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복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보여줄 거였습니다. 목요일 새벽 6시 은주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들고 거울 앞에 섰고 거울 속 자신은 회장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 김은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아침 7시에 도착했고 은주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 옷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니까. 오후 2시까지 시간 있어요. 준비 다 됐죠? 모든 준비 끝났어. 오전 10시 은주는 본사에 도착했고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회장, 헬멧을 든 CEO, 모두가 놀라 쳐다봤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오미란이 최종 자료를 확인했고 하준이 블랙박스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영상 파일 이상 없어요, 어머니. 좋아. 정오, 은주는 샌드위치로 간단히 점심을 때웠고 오미란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조태수 측에서 언론사 15곳 불렀대요. 많이 불렀네. 좋아.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보는 게 낫지. 오후 1시 30분 회의실 복도가 기자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은주는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사흘간 현장에서 생긴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1시 50분 오미란이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최종 확인했고 하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어머니. 은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태수 각오해. 수요일 오전 10시 은주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왼팔과 어깨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줄이 가느다랗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의사가
밖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다쳤고요. 회복은요? 석 달은 걸릴 겁니다. 흉터는 남을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가 들어가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고 은주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를? 은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하준 상무님은 괜찮으세요? 은주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분이야.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연 반장님 걱정돼서 왔지. 은주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고 붕대 위로 온기가 전해졌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 살렸어.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은주는 서연의 손을 내려다봤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으며 쇠를 다루던 손이었고 이제 흉터까지 남을 손이었습니다. 68살 은주의 눈가가 뜨거워졌고 눈물이 맺혔으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울고 계세요? 은주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때 복희가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고 서연에게 먹이려다 은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은희 씨도 왔네요. 제가 할게요. 은주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복희가 숟가락을 건넸고 은주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서연 입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삼켰고 은주가 다시 한 숟가락 떴으며 복희가 은주에게만 들리도록 작게 속삭였습니다. 50년 전 제가 회장님께 그랬듯이요. 은주의 손이 멈칫했고 복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도 손에 화상 입으셨죠? 제가 일주일 동안 밥 먹여드렸잖아요. 은주는 기억했습니다. 18살 은주가 용접봉에 손을 대었던 날 복희가 병원까지 업고 갔고 일주일간 밥을 먹여줬으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그 시절을요. 은주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목숨 걸 필요 없었잖아. 서연이 은주를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은주는 그 눈빛을 보며 50년 전 자신의 눈빛을 떠올렸고 정의롭고 뜨겁던 시절이 겹쳐졌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회사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꽉 잡았으며 복희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이제 돌아가세요. 서연이 쉬어야 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서연을 한 번 더 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하준이 기다리고 있었고 은주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끝낼 시간이야. 하준이 블랙박스가 든 가방을 들어 보였고 은주는 받아들었으며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고 조태수를 무너뜨린 증거가 있었으며 회사를 바로잡을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희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와 은주에게 다가왔고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40년 전 그 뜨거웠던 은주로 돌아가세요. 그게 진짜 회장님이에요. 은주는 복희를 안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으며 복희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늦었어요. 은주는 눈물을 닦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으며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수요일 밤 11시 은주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엔 이사회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태수 해임안, 윤리경영 개혁안, 그리고 은주 자신의 사퇴서가 놓여 있었으며 펜을 들어 사퇴서에 서명하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제철소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50년을 바친 곳이었으며 여공에서 회장까지 올라온 곳이었습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지 은주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미란이 차를 들고 들어와 은주 앞에 조용히 놓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고 오미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퇴하실 필요 없어요. 조태수만 자르면 돼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사람보다 회사를 먼저 봤을까? 언제부터 숫자가 진실보다 중요해졌을까? 오미라는 입을 열지 못했고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 같은 직원을 몰라봤어. 아들의 사랑도 짓밟았고 회장 자리가 대체 뭐길래. 오미란이 은주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현장을 잊었어. 사람을 잊었고 복희 말이 맞아. 나는 완전히 식어버렸어. 오미란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은주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고 20대 은주가 공장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으며 작업복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옆엔 젊은 복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젊고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으며 은주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웠어. 노동자 권리 지키겠다고 맹세했지. 그런데 회장 되고 나서는 뭐 했어? 조태수 같은 쓰레기를 방치했잖아. 몰랐잖아요. 은주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더 큰 죄야. 은주는 사퇴서를 집어들고 양손으로 찢어버렸으며 조각난 종이가 책상 위에 흩어졌고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으며 윤리경영 선언문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성화스틸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경영진이 직접 듣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은주가 펜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녹슬지 않았어. 오미란이 선언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하실 거예요? 그래. 조태수 자르고 서연 복직시키고 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할 거야. 이사들이 반대하면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대하면 내가 주식 더 사들여서 밀어붙여. 이건 협상이 아니야. 선언이야. 오미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그 은주가 돌아왔네요. 은주는 사진을 다시 봤고 젊은 자신의 눈빛을 들여다봤으며 그 눈빛이 아직 자신 안에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 제철소 불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고
은주는 선언문을 계속 써내려갔으며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선언문이 완성되었고 은주는 서명을 했으며 오미란에게 건넸습니다. 복사해서 모든 이사들한테 보내. 지금요? 지금. 내일 아침 이사회 전에 다 드릴게. 오미란이 선언문을 들고 나갔고 은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으며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공개 이사회가 열렸고 언론사 기자들과 주요 주주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태수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고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모습이었으며 자료를 펼치며 스크린을 켰습니다. 회장의 위장 입사 증거 사진들이 화면에 떴고 기문이 명찰을 단 은주, 기숙사 복도를 걷는 모습,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장면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조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은주 회장이 직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안전규정 위반했고 사고 은폐까지 시도했어요. 이건 명백한 배신 아닙니까? 주주들이 술렁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으며 조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요. 몇몇 주주들이 박수를 쳤고 조태수가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고 은주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고 쇳가루 묻은 작업화를 신은 채였으며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으며 조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복장 완전 특이하시네요. 코스프레세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으며 조태수와 자리를 바꾸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은주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태수 공장장 말이 맞습니다. 조태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위장 입사했어요. 직원들을 속였죠. 주주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고 은주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주가 오미란에게 신호를 보냈고 오미란이 스크린을 조작했으며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우치는 밤, 흔들리는 크레인, 렌치로 볼트를 푸는 조태수 부하의 모습, 그리고 서연이 하준을 밀어내며 몸으로 막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고 영상이 끝나자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2제강소의 진짜 실상입니다. 다음 자료가 화면에 떴고 3개월간 150톤 원자재 횡령 증거와 회계 조작 내역, 조태수와 납품업체 대표의 리베이트 통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주주들이 크게 웅성거렸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조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가 조태수를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만든 안전 시스템이에요. 사람 죽이는 시스템. 조태수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고 변명할 말이 없었으며 은주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조태수 공장장, 즉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고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으며 조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경호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은주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고
윤리경영개혁안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으며 현장 안전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 노동자 권익 보장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철보다 뜨겁고 사람보다 차가운 시스템이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고 정직이 먼저입니다. 주주들이 다시 박수를 쳤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은주를 찍었으며 은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뒤편에서 지켜보던 하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하준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제2제강소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내려 사무실로 들어갔으며 조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쇠가 닿는 순간 조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공장도 다 똑같이 한다고. 은주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야. 너부터 시작해서. 조태수가 끌려나갔고 직원들이 복도에 서서 지켜봤으며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긴급회의가 열렸고 2,300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태수 공장장을 해임하고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고 은주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제2제강소에 김은이라는 이름으로 잠입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고 제2제강소 직원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쇳가루를 뒤집어 쓰고 땀 흘리며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요. 서연이 객석에서 입을 벌린 채 은주를 바라봤고 눈이 커졌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설마. 복희가 옆에서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회장님이야.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해요. 화면에 새로운 안전 규정이 떴고 설비 정기 점검 의무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현장 직원 의견 수렴 시스템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목소리가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더 이상 묵살되지 않아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고 은주가 무대 아래 서연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박서연 반장, 올라오세요. 서연이 왼팔에 붕대를 감은 채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으며 은주가 발표했습니다. 박서연 반장을 윤리경영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환호로 들끓었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현장 출신인데요. 대학도 지방대고요. 은주가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적임자야.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 너처럼.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책임져다오. 자, 직원들에게 각오 한마디 해주렴. 서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박수가 쏟아졌고 앞자리에 앉은 복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으며 하준이 맨 뒤에서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제2제강소 현장에 새 명패가 설치되고 있었으며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였습니다. 은주가 작업복을 입고 직접 명패를 거는 것을 도왔고 한 직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름인데요. 복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고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거네요.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복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뜨거워졌어요. 옛날 그 은주로. 두 사람이 포옹했고 50년의 시간이 그 순간 녹아내렸으며 주변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5시 용광로에서 쇳물이 흘러나왔고 붉은 불빛이 현장을 비췄습니다. 하준과 서연이 함께 걸어왔고 하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은주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 날짜 정했어? 다음 달이요. 축하해. 덕분에 좋은 며느리 얻는구나. 서연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은주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 잘 부탁해. 내가 바로 잡아줘.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님. 세 사람은 용광로 불빛 아래 서 있었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제2제강소 아침, 햇살이 용광로를 비추고 있었으며 하준과 서연이 함께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왼팔엔 여전히 보호대가 있었지만 얼굴엔 밝은 미소가 번졌고 하준이 헬멧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오시죠? 응, 금요일이니까. 은주가 현장에 도착했고 정장이 아니라 작업복 차림이었으며 매주 금요일은 현장의 날로 회장이 직접 현장을 순회하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은주는 일일이 악수하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민수 씨, 오늘 작업 어때요? 좋습니다, 회장님. 새 설비 덕분에 훨씬 안전해요. 용광로 앞에서 은주는 걸음을 멈췄고 쇳물이 붉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바라봤으며 50년 전 자신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손을 뻗자 열기가 얼굴을 덮쳤고 여전히 뜨거웠으며 은주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변하지 않았네. 점심시간 복희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고 은주와 서연, 하준이 함께 작업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복희가 김밥을 나눠줬고 50년 전처럼 넷이서 둘러앉아 먹으며 웃었으며 은주가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해? 하준이 답했습니다. 다음 달이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고 복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5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은주가 서연의 손을 잡았고 굳은 살 위에 크레인 사고로 생긴 흉터가 있었으며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이 회사를 바꿨어. 서연이 은주의 손을 보며 답했습니다. 회장님 손도 똑같잖아요.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고 똑같이 거칠었으며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3시 은주는 회장실로 돌아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달랐고 이제 그 연기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으며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책상에 앉아 손바닥을 펴보았고 40년 묵은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회장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현장에 있었고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으며 차가웠던 심장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오미란이 차를 들고 들어왔고 은주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안전 점검 일정 잡혔어요. 내가 직접 갈게. 네, 알겠습니다. 오미란이 나가고 은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으며 용광로에서 피어오르는 불빛이 저녁 노을과 겹쳐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철은 불에 달궈야 강해지고 사람은 진심에 달궈야 강해진다. 50년 전 17살 여공이었던 은주는 68살 회장이 되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고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은주의 진짜 모습이었으며 회장실 의자보다 용광로 앞이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퇴근 사이렌이 울렸고 노동자들이 웃으며 공장을 나섰으며 은주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철처럼 뜨거운 인간의 마음이 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강한 철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뜨겁게 타올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식어버렸다 해도 괜찮습니다. 철이 다시 불을 만나듯 우리도 언제든 다시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요. 긴 글 들어주신 구독자님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